이제 토론자 네 분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10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금융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뭡니까? 이 대기업은 자금이 그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고 또 이자가 싸고,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다. 그리고 이자율도 비싸다. 이런 우리가 저 불균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지금까지 우리가 나온 방법은 정책 금융을 가지고 밀어주라. 그다음에 보증을 가지고 해주라. 이런 논리인데, 저는 물론 그런 논리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저는 이 금융의 논리로 시장 자체에서 한번 풀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기본적인 그 시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너무 많은 지원책이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불균형 문제를 나올 때 저는 중소기업 금융보다 창업 금융, 우리가 회사를 만들 때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느냐,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창업 금융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엔젤 투자자가 없습니다. 왜 엔젤 투자자가 없느냐? 엔젤 투자자 하기에는 엔젤 투자들이 너무나도 초기 기업에 대한 위험은 높고 수익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엔젤 투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러는데, 죽음의 계곡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금융 논리로 죽음의 계곡을 한번 넘어가 보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금융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금융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는 여기 우리의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 이런 풍선을 미국의 저기에 10군데다가 풍선을 띄워놨습니다. 띄워가지고 이 풍선을 어떻게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빨리 찾아낸 팀이 우리 MIT에 있는 그 팀이 승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했느냐?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 개를 찾는데 직접 발견한 사람한테는 우리 상금이 4만 불이에요. 상금이 그렇게 큰 상금은 아니고 우리 대학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임인데, 먼저 우리가 10개가 풍선이 있는데 먼저 발견한 사람에게는 2,000불을 준다. 그리고 그 먼저 발견한 사람에게 그것을 발견하도록 부탁한 사람에게는 1,000불을 준다. 그리고 그 1,000불을 발견하도록 부탁한 사람에게 또 부탁한 사람에게는 500불을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구성했습니다.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구성했기 때문에 8시간 52분 41초 만에 화장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풍선 찾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금융의 역할이 뭐냐? 이런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당면하는 위험이 무슨 위험입니까? 저는 장수 위험입니다. 롱제버티 리스크. 우리가 내가 가진 재산을 빨리 쓰는데 너무 오래 살더라. 다음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 줄 알고 재산을 아꼈더니 일찍 죽더라. 그래서 내 아까운 재산을 내 사랑하는 와이프가 썼으니까 좋긴 좋은데, 그냥 내가 쓰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나의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나의 장수 위험을 효율적으로 해칭하느냐, 그런 문제가 바로 우리 달릴만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금융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금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말이에요,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 중개 기능이 있고 또 실물 부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금융은 바로 요인 구조 개발에 의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솔루션 프로바이더다. 그것이 저는 금융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 번째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자금 중개 기능이 좋으냐, 실물 부분에 대한 경제 기능을 하느냐, 이런 뜻을 따지는데,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싶다? 그건 우리가 제조업이 TV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제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장 우리가 티피컬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롱제버티 리스크, 장수 위험,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금융이다. 자, 그래서 한국이 당면한 금융 문제는 뭐냐? 장기고 고위험 사업, 위험이 높고 장기에 걸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인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책 금융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엔젤 투자, 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엔젤 투자,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해주는 엔젤 투자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엔젤 투자자가 나서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 엔젤 투자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책 금융으로 다 갖다 밀어 넣어라, 효과가 없습니다. 낭비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엔젤 투자자가 없느냐? 엔젤 투자가 투자를 할 만큼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의 부담에 대한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엔젤 투자자가 없는 겁니다. 저거 바로 인센티브 스트럭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 구조의 개발한 것이 뭐냐? 자, 우리가 장기고 위험이 높다. 그러면 위험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마땅한, 거기에 합당한 수익률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인센티브 스트럭처입니다. 아까 우리가 저 풍선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풍선을 빨리 찾는 방법이 뭐냐? 내가 다 찾겠다. 어떻게 다 10개를 다 찾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아까 잘 구성하는 것이 풍선을 찾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까 MIT 팀은 그렇게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구축했지만 또 다르게 우리가 구축했더라면 아마 다른 팀이 이겨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 스트럭처가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금융의 역할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금융에서 유리한 것은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기대 수익률과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계, 이것을 우리가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 금융에서 우리가 위험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방법은 여기다 보다시피 시큐리타이제이션 또는 우리가 뭐 트렌치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그 고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에게는 위험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차 차등화시키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트렌체라고 부릅니다. 트렌체, 이런 방법이 우리 저 금융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 제가 저 예를 들어 보면, 자,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캔서를 극복하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뭐 R&D 투자를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R&D 투자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 자금 조달을 가능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여기 뭐 하나 예를 들어놨는데요. 성공 확률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은 우리가 상당한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거기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이 인센티브 스트럭처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래서 그걸 금융으로 해결하자 하는 것이 저의 저 메시지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금융에 있어서는 바로 분산 투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대 펀드가, 메가 펀드가, 벤처 캐피탈이요. 그 벤처 하나만 지원하려면 그 벤처 하나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메가 펀드가 형성돼 가지고 벤처 100개, 150개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나 두 개만 우리가 성공해도 그 벤처 캐피탈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또 말한 그 증권화 이런 것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위험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금융적인 기법이 있다. 그런 금융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구성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장에서 그리고 금융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장기 고위험 투자, 장기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저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저의 바로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유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자유롭게 시장이 맡기는 그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해결 방법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창업 금융 인프라 구축이 대한 여러 가지 그 과제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뭐 앞으로 토론이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제가 너무 우리가 상상력, 창의력과 기술이 쉽게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도 아이디어라 해가지고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다시피 뭐예요? 여기 저 뭐야 칼라 타이어, 계란 프라이, 자판기, 육면체 수박 다 실패한 아이디어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이디어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거 바로 이제 중소기업 연구원장으로 계시는 김세종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것이 바로 내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말이에요. 은행 중심
우리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자본시장 중심으로 은행 중심의 자본시장 중심으로 포커스를 옮기자.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정책금융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제가 말한 인센티브 스트럭처 이윤구조 해결이다. 그다음에 보증하자. 보증 이런 말보다도 위험 공유 또는 위험 관리. 그래서 싼 금리를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자는 얘기보다 지속 가능한 금융 원리를 이용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금융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 이걸 우리가 뭐 정책 금융을 해결하자 보다도 이런 키워드의 그 포커스를 좀 우리가 바꿔보자. 그것이 바로 우리 제가 생각하는 그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제가 뭐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아쉽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소기업 금융 그러면은 주로 정책금융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 거의 한 90% 이상 강조되고 시장의 기능 또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는데 사실은 오늘 시간이 너무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이상규 교수님이 시장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 문제 해결 방안을 다 듣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오늘 토론은 추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언젠가는 한번 그런 문제 다시 한번 다룰 때 좀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는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의 원승현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일단 금융의 이번 주제가 제가 보니까 금융의 시장에서의 불평등성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돈을 덜 받고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게 이제 뭐 앞에 이제 그 다른 분들하고 좀 저 생각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작부터 사실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당연히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파이낸셜 액세스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당연히 금융 쪽에 가는 것은 금융 쪽에서 더 낮은 금리를 받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금융 불평등성이라는 것을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파이낸셜 익스클루전 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파이낸셜 서비스가 과연 그 적정한 비용으로 과연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관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나 기업이 무차별하게 금융 접근성이 있다 없다 이것으로 이제 판매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저는 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금융 불평등성이 있다라고 하기엔 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그 파이낸셜 익스클루전 얘기, 그다음 포용적 금융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접근성이라는 것이 아주 그 저개발국에서 그냥 은행도 갈 수 없는 정도,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개념이지 지금과 같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불평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제 두 자료는 제가 월드뱅크나 뭐 이런 데서 봤던 얘기인데 탑 60하고 탑 40, 바텀 40하고의 뭐 이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은 차이가 없는 나라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금융기관이 각직 여러 곳에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 테이블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그 파이낸셜 익스클루전이 있는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부터 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불평등성이 있느냐? 그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계 금융과 관련해서 보면은 저 대부업하고 그 사이에 중금리가 없는데 그 중금리가 없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이제 공백 단계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분명히 적정한 가격이 사실은 가격 기능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여신 제한이 있고 그 신용도에 대해서 평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해소될 영역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저는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이거를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커머셜 뱅크가 왜 중소기업에 하지 않느냐, 그거는 규모의 경제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커머셜 뱅크가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런 등등의 이제 여타 금융기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벤처나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방지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다이버시피케이션이고, 가능한 많은 것들이 묶여가지고 일반적인 평균적인 위험 정도 수준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그 예상치 못한 금융위와 같은 그 볼로터리티가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용도 높은 사람한테는 금리 높여가지고 대출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러지만, 사전적 확률과 사후적 확률이 달라서 사실은 금융기관이 또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불평등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평등성이라는 개념보다 저는 시장의 실패라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뭐 여러 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시장 실패를 보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우석진 교수가 여러분이 보신 현란한 그래프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다하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 공급이 과다하다. 뭐 가계부채 역시 뭐냐면 최근에 있는 규제하느나 이런 역할들에서 이제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정책금융 그 예금은행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기관들에서, 그러니까 직접 금융은 배제하고요, 간접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는 맥시멈으로는 49%인데 한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정책금융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원 체계나 규모나 이런 것도 제가 전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너무나 충분한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알로케이션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더 큰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이 규모가 작다 그리고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신용 공급이 많으냐 우리나라가 라는 건데, 이제 라잔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아마 올해 인도은행 그만두고 다시 이제 돌아갈 거로 생각되는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신용 공급이 과다한 것인데, 과다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소득 불균형의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기 때문에 우선 어떤 정책을 정부가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이해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왜냐하면 한쪽에서 하나를 빼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 정책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금융 정책은 왜 편하냐? 첫째, 모든 사람한테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미래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그래서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2007년, 2008년의 문제는 소득 불균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신용 공급이 과다하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논쟁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다하다 할 때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과제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신용 공급의 차이는 뭐냐면, 신용 공급이라는 것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다른 이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한 2, 3년 동안 연구한 거는 가계부채에서 그럼 과연 이게 가계에 대해서 1980년대에 있던 가계대출의 그 규제 정책이라는 게 90년대부터 완화되고 지금은 사실은 반 이상이 가계대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완화에서 이제 과연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소득 지급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자금 공급이 이루어진 결과로 최근에 있는 몇 년 동안의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은 가계부채 부담을 빼고 우리가 실질적인 소득을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감안했을 때 보면은 불평등은 훨씬 더 심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대해서 공급을 증가하는 것이 절대로 예를 들어서 불균형을 우리가 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대부업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대부업에 왜 가느냐? 뭐냐면 우리가 대부업이라도 이걸 잘 허용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업 가는 사람은 이미 망할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망할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등을 줄이는 과연 정책이냐?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저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도 구축 효과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기업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 중소기업을 그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나 그런 불공정 거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 우리나라의 고용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발전하지 않고는 전체적인 소득 평등성이 개선되기 어렵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소기업 경영자나 오너에 대한 지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에 있는 지원 방식이라는 것도 중소기업 경영주를 지원하는 방식이고 결국은 가장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경쟁력 생태계를 저는 파괴하는 아주 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사실은 살아나는데 이 좀비 기업들을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이 문제가 되면 고용된 거기서 좀비 기업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되는 것이지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저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금 공급을 얼마나 잘해주냐 핵심은 아니다라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너무 많다라는 얘기고요. 좀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금융 부분의 불균형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의 불균형의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 지금의 각국의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본질적인 것은 저소득층이 문제가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문제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그 불공정 거래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 것이 포인트지 금융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왜 지금 계속 우리가 이것에 연연하고 있냐면 첫째로는 저는 그 금융의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저는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는 우리가 자금 수요가 과다인 그래서 자금 공급이 부족한 금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금융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자금 공급이 오히려 많아서 유효 자본이 많은 지금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에서 과거의 유산을 계속 얘기하고 정책 금융기관들이 자기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인 낭비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20년 동안 지금의 20년 동안 정부를 봤을 때 박근혜 정부가 가장 불평등에 평등에 호의적이지 않은 저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금융과 관련한 그 서민금융 정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그래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본질은 사실은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본질은 금융이 아니라 실물이고 우리가 불평등성을 제거하려면 결국 본질을 건드려야 되는 것이고 금융을 건드리는 것 자체는 금융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현실을 저는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역시 이제 원 교수님 토론도 좀 아쉽네요. 굉장히 하실 이야기가 많고 특히 이제 지금의 앞서 발표하고도 일관성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의 정책금융 중심의 정책이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금융 불균형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척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시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의 토론이 남으신데 다음 토론은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을 맡고 계신 한종관 박사님이십니다. 예,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이 거대 담론적인 큰 흐름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무계에서 한 3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짚어보는 것이 본 토론의 목적에 더 맞지 않나 생각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금융 불평등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약간 혼선을 빚는 것이 불평등한 사람도 금융을 무조건 접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원 교수님께서는 금방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셨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건 일정 기간 이후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것이죠. 되돌려 줘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게 금융입니다.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 보조금이라는 건 세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주고 받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죠. 그건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목적에 따라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과 행정에 있어서 보조금은 분명히 개념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또 접근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이 작동하는 원리는 크게 본다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요 공급 두 가지 측면을 그걸 하나를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걸 배분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금융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분할 것이냐 그 문제가 되는데, 현재 실무계에서 이용되는 건 신용 등급이죠. 최근에 와서 신용 등급의 불안정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금융이나 기술평가가 도입되고, 신보 같은 경우는 미래성장성이나 미래가치평가가 연구되고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신용도입니다. 이용조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신용도는 금융의 불평등 문제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는데, 과연 신용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잣대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용평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현재 작동되고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의 그 작동 원리를 보면 그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갖고 있는 그 예측 능력 중에서, 사전적인 예측 능력 중에서 항목별로 부도 확률값을 냅니다. 이 부도 확률값을 종합해서 가중 부도 확률값을 내죠. 결과적으로 보면 부도 확률값, A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도 확률값, C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도 확률값의 차이가 있죠. 그걸 가지고 금리도 결정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똑같은 기업이고 똑같은 중소기업인데 왜 차별을 하느냐, 신용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죠. 그런 의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차별이냐 불합리한 차별이냐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게 있고요. 현재 금융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용평가 등급의 체계를 보면 대개 기관별로 좀 다릅니다. 신보 같은 경우는 15개, 기보 같은 경우는 10개, 한국기업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21개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S&P나 피치 같은 데는 21개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걸 카테고리를 나눠 보면 이제 신용도가 우수한, 아주 우수한 데는 그린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 밑으로 약간 우수보다는 낮은 양호한 수준은 옐로우존이라고 하고, 그 밑에 애매한 부분은 그레이존입니다. 그 밑에 레드존은 아까 교수님들이 발표하신 한계기업존이죠.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부도 확률값이 워낙 높아지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13등급으로 나눠 놓고 있는데 6등급까지는 우수 등급입니다. 그 그린존이죠.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고 있는 우수기업 등급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신용이 높은 기업은 은행에서 자체 신용으로 하라고 넘기는 거죠. 이건 신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도 그렇습니다. 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비교할 때 신보 기업과 일반 기업을 단순히 비교한다면, 일반 기업에는 신용이 높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ROE를 비교한다거나 할 때 단순 비교하는 건 굉장한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 기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평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21등급으로 돼 있고 가장 우량한 등급부터 한계 기업까지 다 평가해내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신보와 기보의 경우는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들은 보증 지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옐로우 기업 이하만 가지고 그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키워내는 걸 본업으로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해야 정책금융에 관한 그 평가의 이해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에 은행에서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금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개 이제 조달 원가에 해당되는 기준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도에 따라 차별을 하는 신용 가산금리가 있고, 나머지는 마진이나 거래 비용을 포함한 기타 가산금리로 크게 보면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금리의 차별화는 신용도에 따라서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신용도가 금리 불평등이냐 문제는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등급별 금리 스프레드를 보시면 지금 회사채의 경우 국고채는 1.4%에서 그 마지막 B등급에 가면 16.29까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금리 차이가,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폭이 굉장히 큰 것이죠.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별로 금리 차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은행들은 그냥 자기가 농사져서 나온 걸로 지원하는 기관은 아니죠. 돈을 예치를 받아서 이걸 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건전성을 가져야 되죠. 또 BIS 비율에 의해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통제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별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이 기본재산 자본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1을 보시면 대출 규모를 균등하게 그 등급별로 1조씩 배분했을 때와 사례 2는 대출 규모를 신용등급이 높은 곳에는 많이 배분을 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데는 적게 배분했을 때 그 부도 확률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예상 부실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제가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큰 고민과 애로는 이거였습니다. 기업들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얘기하고, 정부도 얘기하는 건 왜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신용 등급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느냐.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미래 가치를 평가해서 그걸 같이 봐줘야만이 진정한 기업을 선별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즉, 그 금융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죠. 그래서 만든 것이 미래 성장성 및 기업 가치 평가에 관한 시스템입니다. 그걸 운영해 봤더니 한 270개 정도 항목을 분석해서 26개 정도 항목으로 압축을 했고, 그 항목을 가지고 미래 성장성을 평가해서 운영해 봤더니 C군 기업 가치가 높게 나오지만 신용도가 낮은 거. 신용도는 부도 확률급이라고 그랬는데 부도 확률값이 낮아요. 근데 기업 가치는 미래 성장성은 괜찮게 나와요. 그 기업들이 훨씬 잘 지원하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반대로 부도율을 보니까 C군이 분명히 신용도가 낮고 기업 가치가 높으면 신용도는 부도 확률값인데도 불구하고 부실률이 반도 안 되게 낮게 나왔어요. 2군보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신용도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 불평등 해소 문제는 신용도에 따라서 그 차등을 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만 신용도로 평가하는 잣대가 어떻게 하면 더 보완이 돼서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까, 그 점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추가적인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이게 금융 문제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현실에서는 매우 미시적인 접근을 해야 해결되는 문제라 각 발표 토론하신 분들의 그 미시적 내용들이 참 풍부한데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중소기업연구원의 홍재근 박사님, 10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듣고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라는 주제를 말씀을 듣고 잠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금융 불평등이라는 그런 아주 낯선 용어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융 불평등이 낯설긴 한데 아마 과거에는 낯설을 텐데 최근에는 이런 그 불평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낯설지만 않은 측면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2012년 이후로 해서 이제 포용이라는 말들이 많이 이제 정책 전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OE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용적 성장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이게 당초에 그 경제력의 집중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제 저성장 국면이 더욱더 고착화된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임금주도 성장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야지 성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임금은 소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업의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이제 연결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그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증대 방향이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논의들의 그 주변에 깔려 있는 기조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회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결과의 불평등도 이제는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논의가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또 불평등의 심화는 낮은 생산성 향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금융의 불평등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결과의 불평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쟁력 문제, 그다음에 사회 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금융 불평등이 발생한다. 신용의 등급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금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논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의 불평등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의 불평등 문제는 금융에 대한 고민만으로는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금융의 불평등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그런 금융 불평등을 야기하는 본질적인 기업의 생산성 문제와 경쟁력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불평등이 해소가 돼야지만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저희 생각이고 이러한 저희 생각과 관련해서 일단은 금융 불평등 수준이 과연 지금 현재 최근에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잣대를 가지고 한번 제가 봤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대기업보다 증가율이 낮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뭐 직접 금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금을 보시면은 13년 말에 중소기업 대출이 473조였습니다. 은행 대출이요. 근데 16년 최근에는 이제 584조로 늘었고요. 일단 대기업은 150조에서 164조로 늘었습니다. 이게 증가율로 보면은 이제 대기업 대출은 약 한 동기간 한 9.2% 증가했다면은 대기업 중소기업 대출은 한 24% 가량 증가한 셈이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아시겠지 내렸는데 중소기업 대출의 금리가 내린 것이나 대기업 대출의 금리가 내린 것이나 그 폭이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상대적으로 인색하다, 금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이러한 논의가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유효한 논의였는데 최근은 이런 논의들이 점점 그 논리적인 그 이제 근거가 중소기업 금융 불평등을 이야기할 근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금융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느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금 조달의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측면, 중소기업에게는. 두 번째로는 금융 접근성의 제약, 아까 말씀하신 신용 등급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원적인 문제로서 기업의 규모별의 생산성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완화할 것인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금융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라는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조달의 수단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이용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2013년 말에 중소기업의 그 직접금융 이용 실적들이 대기업 대비 과거에 1.7% 됐는데 지금 대기업 대비 한 5.5%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그 간접금융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직접금융 이용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은 대기업은 은행 대출 잔액에 대비해서 30% 가량의 비중을 직접금융에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전체 그 대출 잔액 대비해서 직접금융 조달 비중이 한 0.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중소기업의 그 자금 조달 수단이 여전히 은행 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이런 과도한 의존성으로 인해서 더욱더 중소기업 은행 대출에 목매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목매임에 따른 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하는 뭐 꺾기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제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 수단을 보다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가령 뭐 매출채권 팩토링 같은 부분 한중간 전문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매출채권 팩토링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대안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 그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결국에는 그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해서 그 금융을 담당하는 직원의 수라든가 전문성 측면에서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사실은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좀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정보 비대칭 문제로 연결되어서 중소기업 접근성의 애로를 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뭐 대출 심사가 까다롭다,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높다 이러한 이제 애로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고 뭐 이번 정부에 특히 뭐 기술금융이라든지 관계형 금융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업에서 은행을 많이 만나 보면은 은행의 입장은 뭐 큰 변화는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간다는 입장이 거의 뭐 맞는 것 같고요. 굉장히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술 신용 대출, 뭐 TCB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금융위 차원에서는 이런 정보 비대칭성을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보다는 비용으로 인식한 측면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렇다면은 미래 은행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결국에는 이제 뭐 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존도를 낮춰야 할 텐데 결국 그렇다면 이제 그 고성장 기업 생태계를 통해서 은행도 수익성도 높이고 저변 확대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은행이 아직까지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인식의 격차가 크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런 이제 금융의 불평등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해야 될 텐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2001년도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약 노동 생산성입니다. 대기업 생산성본부에서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중소기업이 2001년도에 약 36%가량 수준이 됐다가 최근에는 이게 29%까지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생산성 격차가 아까 그 우석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빨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 금융의 불평등, 그다음에 산업의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기업 생태계 차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소기업 산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결국에는 중소기업 스스로 이 대기업과의 관계를 벗어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을 더욱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해서 뭐 온디맨드 경제라든가 공익경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제조기업이라든가 소규모 서비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금융 격차 해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토론자로서 제가 그 아까 나왔던 이제
기존에 발표하셨던 발제 자료라든가 토론 자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좀 드린다면은 이런 최근의 정책 평가, 성과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들이 외환해빈이라는 점입니다. 즉 성장성은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나지만 수익성이라든지 생산성 부분이 상대적으로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 이런 외환해빈의 어떤 그 정책금융의 어떤 모습도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이 어떤 기존의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속에서 일단은 성장을 하고 보는, 또 은행도 어떤 그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탈피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그런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큰 주제긴 한데 시장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의 해결은 아까 이정혁 교수님께서도 그 결국 감독 체계라든가 은행의 평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인센티브 체계가 해결돼야 되는데 결국 지금 정책금융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론 앞으로 돌아간다면은 이 금융의 문제를, 금융의 불평등 문제를 금융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결국에는 산업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발표하신 분들 먼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 한 2분 또는 의견 2분을 듣고 나서 발표자 토론자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의견 있으신. 네, 그러면 김광도 교수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 그리고 접근성 이게 좀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금융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령 대우조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이거는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될 때 대기업 중심의 금융이 더 심화되는 그런 측면은 없는가? 아까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신용평가 기능 자체도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현재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IP 금융 쪽에 있다고 봅니다.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관한 금융인데 이 금융에 대해서 금융권이 평가 능력이 있는가?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평가 능력을 가진 인력이 현재 기보나 신보나 또는 기존 은행권이나 얼마나 있는가? 대단히 취약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홍재근 박사님이나 이상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금융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지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직접 금융이 발전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발표자 토론자들께서 포괄적으로 마지막 언급을 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두 분의 플로어에서의 질문도 답변을 하는데 먼저 이정욱 교수님, 우성진 교수님 이 발표하셨던 순서대로 2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융 접근성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미국관이 그러대요. 내보고 물어보는데 미국 사람이 너 국가 돈 가져왔지?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너 나라는 부자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 나라 내를 인터뷰한 이유는 분명히 정부 돈 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물어서 너는 그러면 정부 돈 안 쓰냐 그랬더니 우리는 부자가 많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인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걸 갖다가 내면 파운데이션에다가 내면 얼마든지 소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CFI에 있는 사람이 너 나라에 부자가 많이 나야 된다. 그래야 너 나라의 직접 금융시장에서 시장에 의한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부에 의한 마켓 메커니즘이 생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했고 저는 이제 금융 접근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 금융기관은 인큐베이터 기능이다. 그다음 두 번째에 있어서 이 서민들을 위한 것도 카멜이 딱 구속을 하고 있는 이상은 인큐베이터는
하기 어렵다. 뭐 그래서 이 중소서민금융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인큐베이터 기능을 한다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다. 그 지난 과거 어떤 중소기업 정책 금융을 평가를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도 대기업 정책 금융을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약간 회한이 들고요. 규모 면에서 봐도 순식간에 뭐 너무 많은 금액을 털어먹는 거 보니까 방향을 글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기술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은행에 있느냐 그러면 저는 없다고 사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기능을 사실은 공적인 부분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민간으로 좀 넘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이거를 은행으로 넘겨서 은행이 이제 기업 평가를 이제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그런 인력도 양성이 되고 그런 쪽으로 금융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특히 정책금융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인센티브하고 상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잘 조정을 해주려고 하면은 그 상위 부처들의 또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상위 공무원들의 그 관심이 이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국민 경제 이런 거를 지금 잘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좀 가지면은 그 아래에 있는 산하 기관도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좀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예, 이상민 교수님. 예. 아까 우리 질문 중에 그 중소기업에 어떻게 자본시장이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유인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 유인 구조만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좀 마련해 준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우리 저 명동 사채시장, 사채 아주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위험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적절한 그 수익률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명동 사채 시장이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효율적인 시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금융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물론 위험이 높습니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는 왜 우리나라에 그 고금리 고수익 채권 시장, 하이힐드 반드 시장이 왜 형성 안 될까? 그만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중소기업, 그 위험한 중소기업이라도 투자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할 만한 여건이 왜 안 돼 있느냐? 저는 뭐 항상 뭐 정부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공무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들 생각하는 그 수준밖에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이 형성 안 됩니다. 자기들이 능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능력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냐고 그저 자기들이 능력이 맞는 거기에 우리가 머물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금융은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오늘 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이 금융 문제는 얼마든지 금융에서 풀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금융시장이 망가져 가지고 정부가 그 금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은 지금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려면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들 중에서도 관직 전문가는 많이 있어요. 이 팔비트는 전문가는 많이 있는데 진짜 금융 전문가는 없다. 우리 금융 전문가 많이 생기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원성인 교수님. 첫째로는 대우조선 문제는 저는 은행 문제가 아니라 정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팔비트로 사는 정부 문제지 은행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커머셜 뱅크가 포워드 루킹한 과연 그 신용 평가를 하는 것이 적당하냐? 그거는 그 은행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포워드 루킹한 게 의미가 있고요. 은행이라는 그 리스크 구조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은행한테 안 되는 그 포워드 루킹한 것은 신용 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과연 거기에 맞는 그 금융 구조, 금융 산업 업종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억지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인베스트먼트 뱅킹 사이드에서의 어떤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 중소기업이 그 신생기업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기업들이 캐시플로우가 사실은 이게 벤처냐 아니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제도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소기업, 신규 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직접 금융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은 기존의 산업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되게 안정적이고 그런 경우에는 내부 금융이나 아니면 기업 간 금융 아니면은 저 대출이나 그러니까 릴레이션 뱅킹에서 그런 쪽에서 더 해소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미국 같이 이제 그 벤처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캐시플로우의 그 리스크가 매우 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 금융을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이런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직접 금융은 아니고 사실은 그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국은 금융의 불평등이라 하는 것은 실물의 불평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불평등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우리가 논의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또 이제 우리 이종옥 교수님 발표에 나왔듯이 장사가 잘 되면 뭐 금융 문제가 없어지는 건데 또 우리 한 원장님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도 어려울 때는 뭐 보증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그게 다 잘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될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남겨두고 오늘 토론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고 특히 이 긴 시간 함께 자리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